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LNA 설계 실습을 담당하게 된 카이스트 이상국 교수 연구실의 박사과정 원유선입니다. 오늘 설계 실습을 하게 될 LNA 내용은 교수님께서 이론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간단히 복습을 하고 무엇을 설계를 할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케이던스 툴을 사용을 해서 LNA를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LNA는 신호를 증폭하고 또 그 RX단의 체인에서 잡음 성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앞단의 LNA이기 때문에 이 LNA가 신호를 증폭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이즈에 대해서도 강력한 그런 성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LNA가 첫 번째 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호를 왜곡하게 되면 뒷단에서 아무리 리니어리티가 좋아서 신호를 왜곡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첫 단에서 잡음이 많이 끼거나 왜곡이 많이 생기면 전체 RX 성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LNA에는 신호 증폭, SNR 특성, 신호의 왜곡 최소화, 그다음에 전력 전송 효율을 위한 임피던스 매칭 등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LNA의 대표적인 성능 지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이론 수업 들으면서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노이즈 피겨라고 하는 그 LNA 자체의 인풋 노이즈 대비 아웃풋 노이즈의 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인, 이득이죠. 파워 게인을 말하는 거고요. 리니어리티는 IIP3랑 P1dB라는 지표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IIP3 같은 경우에는 그 third order term과 first order term이 교차되는 지점을 말하는 걸로써 그러니까 신호가 넌리니어하게 막 모듈레이션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주파수의 다른 주파수의 신호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P1dB 같은 경우에는 게인이 1dB 떨어지는, 그러니까 게인이 리니어하게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이제 감쇄되는 그런 지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인풋 아웃풋 리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인풋 매칭과 아웃풋 매칭이 55에 되어 있어서 그 파워가 로스 없이 그렇게 전송이 되느냐 아니면 리턴 로스가 생기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버스 아이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신호가 빠져나와서 다시 이렇게 컨버전 될 때 다이렉트 컨버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에러 DC 오프셋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S12라고 하는 리버스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성능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 지표 중에 마지막으로 파워 디서페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LNA 토폴로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실습하게 될 구조는 이 빨강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은 캐스코디드 커먼 소스 LNA가 되겠습니다. 이 캐스코드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캐스코디드된 TR을 넣음으로써 아웃풋에서 보이는 아웃풋 임피던스를 키울 수 있어서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TR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파라시틱으로 인해서 이렇게 리키지가 생기는 것들이 한 번 더 거치고 거쳐야 아웃풋으로 나가게 돼서 높은 아이솔레이션의 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득을 거의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코드 앰플리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높은 이득과 높은 아이솔레이션 특성을 가지는 LNA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NA 이론 수업에서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플로우를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클래시컬하게 노이즈 매칭을 하는 그런 설계 방법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G 옵티멈이라고 하는 노이즈 최적을 하게 하는 인풋 임피던스 포인트와 그다음에 G인이라고 하는 그 50옴 매칭에 딱 맞추게 하는 인풋 임피던스 매칭 포인트가 최적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최적으로 하는 포인트에 설계를 하게 되면 인풋 임피던스 매칭이 잘 안 되고 인풋 임피던스 매칭을 최적화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노이즈 특성이 최적된 값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밀테니어스 노이즈 앤 인풋 매칭 테크닉과 파워 컨스트레인드 노이즈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더 발견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밀테니어스 노이즈 앤 인풋 매칭 테크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까는 이 LG와 LS 텀이 없는 상태 아니면 LS 텀까지 포함한 상태였다면 이번엔 LG를 넣어서
여기에서 노이즈 매칭 포인트와 인풋 매칭 포인트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식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LS 텀이 없었기 때문에 매칭을 시키는 그 G인 컨주게이트 텀하고 G 옵티멈 그 텀하고 달랐었는데 여기에 LS 텀을 넣음으로써 얘와 얘를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디자인 텀이 생긴 겁니다. 네, 이 디자인 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노이즈 매칭을 딱 시킬 수 있는 그 값이 정해지고 나면 이 LS 값은 이 값과 똑같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디자인 자유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설계를 TR 사이즈를 다 정하고 난 다음에 G 옵티멈 포인트를 이 노이즈 피겨 텀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어떤 특정 값으로 고정이 되게 되는데 이 LS 텀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LS 텀이 이 값하고 똑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LS 텀에 이제 자유도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그 CEX라고 하는 익스터널 캡을 하나를 더 사용을 하게 되면 이 G 옵티멈 텀에서 그 리얼 값과 그 G 인풋 컨주게이트 텀에서의 그 CT라고 하는 CEX랑 CGS랑 합쳐진 그 텀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CGS가 TR로 생기는 것 외에도 CEX를 붙임으로써 이 앞에 CT분의 GMLS라고 하는 텀에서 자유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CEX를 추가함으로써 이 LS 값을 CEX를 무슨 값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LS 값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작은 인덕터 값을 사용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좀 더 큰 값을 사용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LS 값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계를 할 것은 파워 컨스트레인드 노이즈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 LS와 CEX와 에이지 텀을 사용을 해서 인풋 임피던스 매칭과 노이즈 임피던스 매칭을 동시에 함과 동시에 이 LS 값을 CEX 값을 추가함으로써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나갈 것입니다. 네, 이론 설명을 교수님께 들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가는데요. 진행하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벌주소를 실행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라이브러리를 이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보이는 이 환경창에서 파일에 U에 라이브러리를 들어가면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른쪽에 보이면 Attach to an Existing Technology Librar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해야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할 공정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TSMC 65나노로 오늘 설계할 때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툴에서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만든 LNA 라이브러리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셀을 만들어야겠죠. New에서 셀 뷰. 셀 네임을 그냥 간단하게 LNA라고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매틱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자들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소자를 부를 때 쓰는 단축키는 I를 누르면 뜹니다. 오늘 설계를 할 때는 TSMC 65나노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NCH랑 TCH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NMOS와 PMOS고요. 오늘은 NMOS만을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심볼을 누르고 이렇게 불러오면 트랜지스터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사용할 경우에는 C를 누르고 이거를 클릭하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C 누르고 트랜지스터를 클릭하고 옮기면 복사를 할 수 있고요.
무브를 하고 싶을 때에는 M을 누르고 TR을 누르면 이렇게 무브가 되고요. 만약에 얘를 뒤집고 싶다 하면 F3를 누르고 사이드웨이를 누르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케매틱 상에서 필요한 소자들이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서 포트, 그 다음에 VDC, 그 다음에 GND라고 하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아이디얼 캡. 일단 소자만 불러올게요. 위치 상관없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스케매틱이 이것과 똑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포트와 그라운드, 인덕터, 커패시터, VDC는 다 아날로그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고요. 이 트랜지스터만 TSMC N65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R을 누르면 로테이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시그널을 주는 거는 포트라고 치면 됩니다. I를 누르고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서 PORT 하시면 포트를 불러올 수 있고요. LVT 소자 아니죠? LV. 이건 달라가지고. 이건 지금 아이디어리고 이건 지금 60H고. 아 진짜 이게 아이디얼이야? 우리가 오늘 설계를 할 때 사용하는 TR은 TSMC N65나노의 RF 디바이스 폴더 안에 엠모스 RF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TSMC 65나노의 엠모스 RF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핑거 개수와 이 핑거당 위스를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모스 트랜지스터의 토탈 위스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65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공정에서 제공하는 최소 랭스인 65나노미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LNA를 설계를 할 때 맨 처음에는
트랜지스터를 임의의 크기로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RF 소자의 바디를 소스에 묶어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설계를 하게 될 LNA의 스펙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900MHz를 중심 주파수로 가지고 있는 파워 게인은 19dB 이상, 노이즈 피겨는 2dB 이하, 그다음에 인풋하고 아웃풋 매칭은 마이너스 10dB 이하로, 그다음에 서플라이 볼티지는 1V, 커런트 컨섬션은 1mA로 정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VDD를 이 서플라이 볼티지 1V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인덕터 값은 아이디얼하게 하기 위해서 1 마이크로 헨리로 설정을 하고요. 커패시터는 1 나노 fem토, 그다음에 이 모스의 게이트 바이어스는 DC 볼테이지란에 VGS라고 변수를 넣겠습니다. 커패시터는 1 나노 펜토, 그다음에 인덕터는 1 마이크로 헨리, 그다음에 VDD는 1V, 모스의 게이트 바이어스는 VGS, 그다음에 트랜지스터는 핑거 휘스는 2 마이크로, 랭스는 최소값인 60나노, 그다음에 핑거 개수는 8개로 임의로 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뒀으면 포트의 넘버를 적어야 되는데요. 인풋 쪽 포트를 누르고 클릭하고 Q를 누르면 이렇게 특성 창이 나는데 여기에 포트 넘버의 1을 입력합니다. 아웃풋은 포트 넘버의 2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죠? 네, 캡은 1나노, 그 다음에 인덕터는 1 마이크로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값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이디얼하게는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값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900MHz를 중심 주파수로 갖고 있는 그런 LNA를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값들로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은 보이는 게 900MHz에서는 TR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VGS 값하고 그다음에 이 1V의 서플라이 값으로 인한 그 여기에 바이어스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텐데요. 스케매틱 창의 왼쪽 위에 있는 런치에서 ADEL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아날로그 디자인 인바이먼트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런치에서 ADL을 누르면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모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바이어스를 VGS라고 베리어블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베리어블스에서 카피 프롬 셀 뷰를 누르면 VGS가 왼쪽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임의로 0.5V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초록색 화살표 버튼을 눌러도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넷리스트 앤 런을 눌러도 실행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DC가 기본적으로 DC에 Save DC Operation Point, 그다음에 Enable이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DC 값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DC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DC 값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리절트에서 어노테이트에서 DC 노드 볼티지를 클릭하면 라이센스가 OK 일단 눌러보시고 돌려보시겠어요? 네. 이게 동시에 돌리면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안 돌아갔을 거예요. 어노테이트에 DC 노드 볼티지를 클릭을 하고 나면 여기 스케매틱 상에서 500mV와 1V 그 다음에 캡이 있기 때문에 DC가 블락킹 돼서 0V와 같이 노드 볼티지가 회로상에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에 어노테이트에 DC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에서 흐르게 되는 전류와 여기에 걸리는 VGS, VDS,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의 트레시홀드 밸류 이런 것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이렇게 DC가 1.5mA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스펙을 1mA 이내로 흐르게 하도록 이제 정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1mA가 흐르게 하게끔 여기 VGS를 변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돼서 우리가 트랜지스터 사이즈부터 결정을 하기 위해 여기 시뮬레이션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 파라미터를 누르시고요. 셀렉을 누른 다음에 포트를 인풋과 아웃풋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작 주파수가 900MHz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모스의 게이트 바이어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셀렉트 디자인 베리어블에서 VGS라는 변수를 클릭을 하고 이 변수를 0.4V부터 1V까지 리니어하게 100개 정도의 스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노이즈를 최적화하는 트랜지스터 사이즈, 그 다음에 게인을 최대로 많이 내기 위한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해서도 예스를 클릭하시고 아웃풋 포트는 셀렉을 누르고 아웃풋 포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인풋 포트 셀렉 누르고 인풋 포트 클릭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AD가 실행이 안 되세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거대로 세팅을 하게 되면 게인의 최대점과 노이즈의 최저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S 파라미터 세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돌리겠습니다. 화면이 좀 양쪽으로 분할해서 쓰느라고 좁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리절트에서 다이렉트 플랫에서 메인 폼을 누르게 되면 개인의 최대점을 볼 수 있는 Gmax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프린트물을 나눠줬기 때문에 아예 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의 최저점을 볼 수 있는 노이즈 피겨미터 dB10으로 플랫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하이네, 피크, 솔리드. 이렇게 하면 Gmax와 노이즈 피겨의 플랫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위아래로 나누겠습니다. 위아래 플랫으로 나눠서 보는 거는 이 심볼을 누르게 되면 보일 수 있습니다. 합치는 거는 다시 이렇게 하면 합쳐집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610mV 정도, 게이트 바이어스가 610mV 정도일 때 가장 Gmax가 크고 그다음에 노이즈 피겨도 작은 쪽에 속하죠. 근데 이렇게 610mV 정도로 서플라이가 1V일 때 게이트 바이어스를 높게 잡게 되면 전류 소모가 엄청 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이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프린트물을 보게 되면 지금 소자 크기 및 바이어스 VGS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띄고 계시면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분량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480mV로 이 Gmax와 노이즈 피겨미터가 최적화되는 점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480으로
이 VGS 값을 다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게인이 맥스가 되고 노이즈 피겨가 최저가 되는 그런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아니고 게이트 바이어스가 그렇게 되는 포인트를 찾았기 때문에 이 게이트 바이어스 볼테이지를 가질 때 전류가 1mA가 되기 위한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이제 찾게 되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VGS를 480으로 했을 때 전류가 1.34mA 정도 흐르죠. 우리가 스펙을 1mA로 잡았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프린트물에 적힌 대로 핑거 개수를 6개로 줄여보겠습니다. 위아래 다 6개로 줄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DC를 다시 돌리게 되면 우리가 목표했던 1mA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노이즈를 옵티멈 하기 위해서 나머지 LS와 CEX의 값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 변화에 따른 G 옵티멈, 그러니까 노이즈 최적점을 찾아가는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같이 보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S 파라미터 시뮬레이션에서 이번엔 프리퀀시를 수입하면서 동작 주파수가 900MHz이기 때문에 800에서 1기가로 리니어하게 스텝은 100개 정도, 그 다음에 포트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리저트에서 다이렉트 플랫에서 메인 폼을 누르게 되면 G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G민이 의미하는 게 그 G 스미스 차트를 이용해서 플랫을 하는 건데 옵티멈 노이즈 리플렉션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50옴이 딱 매칭이 돼야 노이즈가 최소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G민에서 G 스미스 차트를 이용을 해서 플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게 보이죠? 지금 이 포인트를 보면 리얼 값이 1일 때 55에 매칭이 되는 건데요. 이 전류의 증가 없이 그 리얼 G 옵티멈을 55옴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 1에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1라인이죠. 1에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CEX를 여기에 달게 되는 겁니다. 아이디얼 캐패시터를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서 CEX라고 변수를 설정을 하고 베리어블 copy from save에서 불러서 1피코로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값에 따라서 이 G 옵티멈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S 파라미터의 디자인 베리어블에 아까와 같이 900MHz 동작 주파수에서 셀렉트 디자인 베리어블을 CEX로 하겠습니다. 값은 10피코 펜토부터 500펜토까지 리니어하게 100개 정도를 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됐으면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똑같이 리절트에서 다이렉트 플랫에서 메인 폼을 누르고 지민을 플랫을 하겠습니다. CEX를 넣었으니 이 아까는 1까지 가지 못했던 이 스미스 차트가 일과의 교차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과의 교차점이 되게 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여기가 1의 플랫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라고 하는 이 원 그림이 있죠.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부분하고 CEX를 넣고 수입한 부분하고의 교차점을 찾게 되면 한 172 정도, 172 펜토 페럿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50옴 라인이기 때문에 172 정도의 CEX를 사용을 하게 되면 G 옵티멈 값이 55면 매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72 펜토페롯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LNA는 설계하는 플로우에 맞춰서 G 옵티멈 값을 55옴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인풋 임피던스 값을 또 55옴으로 맞춰서 인풋 임피던스와 노이즈를 매칭시킨 다음에 또 아웃풋도 L과 C를 또 수입을 하면서 55옴의 라인에 매칭이 되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입력을 하는 식으로 좀 수입을 해가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CEX와 LS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CEX를 이제 값을 찾게 됐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G 옵티멈 값을 55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G 인 값을 55옴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아이디어 인덕터를 넣게 되겠습니다. 수업 때 들었던 LS 값이죠. 여기에도 변수를 LS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CEX 값을 노이즈를 최적화하는 G 옵티멈 값이 55옴이 되도록 아까 G 민 값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G 인풋 임피던스 값이 55옴이 되게 하는 LS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어블에서 카피 프롬 셀비에서 LS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1나노로 입력하겠습니다. 그 후에 똑같이 S 파라미터를 수입을 하는데 셀렉트 디자인 베리어블을 LS로 한 다음에 값을 0.1 나노부터 5나노까지 리니어 100개 똑같이 인풋 아웃풋 노이즈 이네이블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습니다. 0.1에서 5나노입니다. 아까는 노이즈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 G 민을 봤다면 이번에는 인풋 임피던스의 50옴 포인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G, B를 보게 되게 됐습니다. 네. S11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인풋 임피던스를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개 겹쳐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우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 LS를 수입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인덕턴스 값입니다. 그리고 0.9914 마이너스 j 0.08748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떠있는 이게 인풋 임피던스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1과 1 라인과 교차되는 지점에 LS 값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한 0.786 정도의 값을 가지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0.8 정도로 LS 값을 선택하겠습니다. 프린트에는 0.9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리얼 값을 50옴으로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너리 값을 없애서 아예 1, 이 중앙점 50옴 매칭이 완벽하게 된 상태로 보내야 됩니다. 아까는 G 옵티멈 값을 50옴으로 보내서 그 리얼 G 옵티멈이 그 노이즈를 최적화하는 값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LS를 수입해서 G 인풋에 50옴, 리얼 값이 50옴이 되는 이 라인으로 교차점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의 교차점에서 이미지너리 값을 이렇게 상쇄시켜서 아예 리얼 값이든 이미지너리 값이든 아예 55만 딱 나오게끔 하는 방향으로 LG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프린트물에서 나와 있듯이 CEX 앞부분에 인덕터를 넣고 베리어블을 LG라고 잡겠습니다. 여기도 디폴트 값을 1나노로 두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인풋 임피던스를 보기 위해서 S 파라미터 시뮬레이션 할 때 이 디자인 베리어블을 LG를 수입하고 0.1부터 이 LG 값은 보통 큰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값까지도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0.01부터 250 나노 헨리까지 100포인트로 수입을 하겠습니다. 네, 0.1나노부터 250 나노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프린트물에는 페이지가 안 써 있는데 LG 결정하기라고는 그 제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플랫에서 메인 폼 S11을 플랫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LG를 수입하면서 이미지너리 값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점으로 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LS나 CEX를 변화시켜가면서 이 원이 이 까만색 진한 라인을 지나가게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구해놓은 CEX는 145, LS는 1나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를 하실 때 LS랑 CEX를 조금씩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아니면 파라미트릭 수입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플랫에서 이 원이 이 까만색 진한 라인, 50옴 라인을 돌아가게끔 하는 값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이 검은색 라인과 일치하게끔 S11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조금 더 잘 보이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설계한 대로
G 옵티멈은 50옴, 리얼 값을 50옴으로 맞추고 G 인풋을 50옴으로 맞춘 다음에 이미지너리 값을 아예 없애서 완전히 50옴으로 맞추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구해진 그 CEX와 LS 값이 상당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튜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S 값과 CX 값을 약간씩 변화시켜가면서 이 라인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값을 찾아낸 다음에 에이지를 변화시켜서 이 라인이 1에 딱 맞추게 되는 그 55 매칭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게 되면 한 195나노 근처에서 1포인트에 딱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지 값은 195나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풋 노이즈 매칭하고 인풋 임피던스 매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파수를 수입을 하면서 얘가 900MHz에서 진짜 매칭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를 수입하는데 스타트는 200MHz에서 1.7GHz까지 리니어하게 300개의 스텝을 두고 S 파라미터를 수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에서 1.7, 300포인트. 시뮬레이션이 다 돌았으면 S 파라미터를 dB 형태로 dB20으로 S11을 플랫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설계 목표치였던 900MHz 중심 주파수에서 S11이 상당히 아래로 매칭이 잘 돼서 내려가 있는 것이 보이죠? 보통 설계를 할 때 이 10dB 이내로 내려가는 부분을 인풋 매칭이 된 밴드위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커를 A를 누르고 B를 누르면 여기 그래프상에서 A를 누르면 마커가 하나 생기고 B를 누르면 또 마커가 하나가 더 생기는데요. 10dB가 될 때 위치를 찾게 되면 886.5MHz부터 914MHz까지 한 27.78MHz에서 인풋 임피던스 매칭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S11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풋 쪽으로 다시 튕겨져 나오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LNA로 많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튕겨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dB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99.9%가 다 전달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인풋 임피던스가 55에 잘 매칭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인풋 임피던스 매칭이 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노이즈도 매칭이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 파라미터 결과 창에서 노이즈 피겨 미터 미니멈과 노이즈 피겨를 플랫을 할 텐데요. dB 10dB로 플랫을 하겠습니다. 노이즈 피겨 미터와 노이즈 피겨 모두 파워 단위이기 때문에 dB 10입니다. 전압 단위였다면 파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dB 20을 하는데 지금 이게 둘 다 파워 단위이기 때문에 10만치 하면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노이즈 피겨 미니멈은 완전히 TR이 다 아이디얼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노이즈 피겨고 이게 액추얼한 얻을 수 있는 노이즈 피겨입니다. 그래서 분홍색 라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동작시키고 싶어하는 900MHz에서 가장 낮은 노이즈 피겨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지금은 46.7mdB 정도로 엄청 작은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0.046dB가 된 거죠.
그래서 900MHz에서 노이즈 피겨가 아주 낮은 걸로 보여 그 G 옵티멈 값이 55면 매칭이 잘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 CEX와 LS를 통해서 여기 임피던스와 G 옵티멈의 리얼 50옴 값을 맞췄고 에이즈를 통해서 이미지너리 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이즈 매칭과 인풋 임피던스 매칭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아웃풋 쪽으로 파워를 최대로 전송을 하기 위한 아웃풋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L1을 입력하고 인덕터입니다.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서 RES라고 누르게 되면 레지스터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변수 R1을 입력을 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케이던스에서는 노드가 이렇게 여러 개의 와이어로 연결이 되면 시뮬레이션에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까지의 교차점까지만 에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결을 할 때 이 교차점을 중복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덕터를 L1으로 저항을 R1으로 변수를 설정한 상태에서 L 값과 R1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S 파라미터에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찾기 위해서 L1을 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하기 전에 아까 마찬가지로 베리어블 카피 프롬 세이브로 여기에 불러와야 S 파라미터 창에서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L1은 디폴트 1나노, 그 다음에 R1은 디폴트 50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S 파라미터 창에서 900MHz에서 L1 값부터 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베리어블에서 L1을 선택하시고 크기는 10나노에서 200나노로 100스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1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 값을 맞추는 거고 얘 R1 같은 경우에는 그 리얼 텀, 그러니까 여기는 리액턴스도 포함된 거고 L1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값은 이제 리얼 텀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R1 값도 수입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요. 툴즈의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고 여기에서 베리어블을 R1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S 파라미터 시뮬레이션을 할 때 L1도 수입하면서 R1도 동시에 수입을 하고 싶은데 이 S 파라미터에서는 한 변수밖에 수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트릭 수입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베리어블을 계속 추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다변수를 수입을 할 때 이 파라미트릭 어널리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from 100부터 to를 1000까지 리니어하게 10개 스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겠고요. 여기 이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로 파라메트릭 수입을 할 때에는 어널리시스의 스타트 O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AD 창에서 이 초록색을 눌러서 한 변수에 대해서 수입을 했다면 이 다변수 수입을 할 때에는 이 창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수입에서 어널리시스의 셀렉트 O를 누르게 되면 L1과 R1에 대해서 설정된 범위가 수입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뮬레이션이 다 돌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웃풋 임피던스 매칭을 보고 있기 때문에 S22를 봐야겠죠. G 스미스 차트 창으로 보겠습니다. SP의 G 스미스 차트의 아웃풋 매칭을 보기 위해서 S22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R원이 100일 때, 200일 때, 300일 때, 400일 때, 1000까지. 다음에 L원이 지금 10나노에서 200나노까지. 여기도 10나노에서 200나노까지.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Gmax, 개인, 그러니까 R1 값을 넣는 이유가 개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Gmax 값도 DB10으로 플랫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R1이 100일 때, 200일 때, 1000일 때, 900일 때, 800일 때부터 100까지 이렇게 개인이 얼마까지 얻어질 수 있는지의 플랫이 나오게 됩니다. 보이죠? 여기에 여러 개의 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목표치가 파워 게인을 19dB로 잡았기 때문에 19dB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R1이 100일 때는 16dB 정도고 R1이 200일 때는 19dB, R1이 300일 때는 20.776dB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R1이 200dB, 19dB가 되도록 맞추겠습니다. 그럼 R1이 200이기 때문에 이 L1을 수입을 했을 때 R1이 200인 이 플랫에서 50옴 매칭 라인에 교차되는 이 지점 19.5나노 헨리로 L1 값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Gmax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가 원하는 파워 게인의 그 R1 값을 찾으면 그 R1 값일 때 L1 수입 값을 보게 돼서 이 50옴 라인에 교차되는 이 포인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19.5나노가 L1 값이고 R1은 20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00으로 바꾸고 L1도 19.5나노로 찾아진 값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리얼 텀은 50옴 라인을 따라가도록 L1 값을 정했는데 이 값을 완전히 1지점으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텀을 없애야지 완벽하게 50옴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케매틱 창에서 이 아웃풋 쪽에 시리즈로 커패시터를 넣겠습니다. 지금 C1이라고 변수를 설정을 할게요. 변수를 넣었기 때문에 똑같이 베리어블에서 카피 프롬 셀 뷰를 하고 디폴트 값을 1피코페럿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900MHz 동작 주파수에서 디자인 변수를 이번엔 C1을 수입을 해서 이미지너리를 없애는 거죠. C1은 아웃풋 포트와 이 아웃풋 노드 사이에 시리즈로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DC 블러킹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얼로 1나노 페럿을 넣었었는데 그 값을 이제 C1이라는 변수로 변경을 시켜서 여기에 베리어블에서 카피 프롬 셀 뷰를 한 다음에 디폴트 값을 1피코페럿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디자인 변수를 C1으로 이미지너리 값을 없애기 위해서 수입을 하겠습니다. 0.5피코에서 5피코까지 100포인트로 수입을 하겠습니다. 0.5에서 5피코. 네, 다 돌았으면 다이렉트 플랫에서 메인 폼에서 S 파라미터 지금 S22가 매칭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풋 매칭이 잘 되는 C1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C1이 수입됨에 따라 이미지너리 값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얼 값은 50옴으로 아까 매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 도는데
이 C1 값을 통해서 이미지너리가 완전히 제거되는 포인트인 지금 2피코페럿 정도가 되면 이 1과 가까운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C1 값은 2피코페럿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풋 매칭도 됐고 노이즈 매칭도 됐고 아웃풋 매칭도 됐기 때문에 주파수를 변화시켜가면서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됐는지를 동작 주파수 주변으로 세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프리퀀시를 수입을 합니다. 200MHz에서 1.7GHz까지 리니어하게 300포인트, 200에서 1.7까지 리니어하게 300포인트를 돌립니다. 지금 S 파라미터를 렉탱귤러 타입으로 dB20으로 플랫을 하겠습니다. S11 인풋 매칭이죠.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이유는 아까 봤지만 이게 아웃풋 임피던스를 변화시키게 되면 인풋 임피던스 매칭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크게 왜곡되지 않은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S11을 받고 900MHz 동작점에서 마이너스 51.47dB까지도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10dB 되는 인풋 매칭 사이에 동작 주파수가 속한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 다음에 S21 이득을 확인을 합니다. 인풋 임피던스 매칭은 마이너스 10dB 이하가 되는 밴드위스를 보는데 이 게인에서 밴드위스를 구하는 것은 피크점에서 3dB로 보통 밴드위스를 보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피크가 19dB이기 때문에 19dB에서 3dB 내려간 포인트. 아까처럼 A와 B를 누르게 되면 마커를 넣을 수 있고 3dB, 피크로부터 3dB가 내려간 지점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개인이 얻어지는 3dB 밴드위스는 82.2MHz 정도의 밴드위스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크로부터 3dB 이하까지를 내가 얻고 싶은 개인을 이제 만족시키는 구간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맥스 값은 19dB로 우리가 아까 19dB의 목표치를 만족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매칭을 확인을 해야겠죠. S22를 플랫합니다. S22 같은 경우도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 매칭이기 때문에 이 아웃풋 임피던스가 마이너스 10dB 이하로 나타나게 되면 매칭이 잘 됐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아웃풋 임피던스 매칭은 지금 한 470MHz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마이너스 10dB 이하가 지금 이렇게 인풋 임피던스 매칭보다 넓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아까 게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R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R이 어떻게 보면 연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게 샵할수록 Q값이 높고 손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R을 임의로 넣어서 게인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열손실이 생겨서 이게 Q값이 떨어져서 좀 더 와이드하게 매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드밴드 인풋 임피던스나 와이드밴드 아웃풋 매칭을 할 때는 저항을 사용을 해서 노이즈 피겨가 상관없을 때에는 저항을 사용을 해서 이 매칭이 너무 좁은 밴드위스로 설계된 것을 넓히는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와 인풋 임피던스 게인까지 확인을 했으면 노이즈 피겨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동작을 하고 싶어하는 900MHz에서 최저점, 그러니까 110.6mdB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이 트랜지스터랑 LS만 있는 그런 소스 디제너레이티브 캐스코디드 구조를 사용을 했다면 지금 노이즈 피겨까지 이렇게 낮은 값을 얻지 못했을 텐데 CEX를 넣고 이 LS 값의 자유도를 줌으로써 이 노이즈까지 옵티멈하게 설계를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LG로 완전히 이미지너리 상쇄시킨 겁니다. 그 아웃풋 임피던스는 L과 C와 그다음에 R로 매칭을 시켰고요. 그럼 이제 리니어리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LNA에서의 리니어리티는 P1dB와 IIP3라는 텀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린트물에서 뒤에서 세 번째 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할 때 LNA가 제일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신호가 왜곡되기 시작하면 뒷단에서 아무리 그 신호를 그대로 전달을 해도 전체 신호가 왜곡된 상태로 받아지기 때문에 LNA에는 노이즈 피겨 말고도 리니어리티가 가장 중요한 그런 설계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PSS랑 PAC라는 그 시뮬레이션 어널리시스를 사용을 해서 리니어리티를 확인을 하게 될 건데요. 이거를 확인하기 앞서서 스케매틱상에 이 S 파라미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포트를 바꿔야 됩니다. Q를 눌러서 셀 네임을 P 사인으로 바꿉니다. P 사인으로 바꾸게 되면 아래에 설정하는 게 조금 더 늘어난 거를 볼 수 있죠. 그럼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하나 칸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퀀시 네임은 F1, 그다음에 레지스턴스는 그대로 55옴, 그다음에 포트 네임은 1, 앰플리튜드 dB에 RF 파워라는 변수를 입력해서 이 RF 파워, 입력 파워를 수입을 하면서 얘가 언제 게인이 컴프레션 되냐, 언제 신호가 모듈레이션 돼서 나타나냐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의 RF 프리퀀시,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면 PAC라고 하는 텀이 또 있어요. 여기에 RF 파워라는 변수를 동일하게 넣습니다. 이 RF 파워라고 동일하게 넣은 이 PAC 매그니튜드가 바로 그 인터피어런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정을 했으면 저장을 하고 여기서 다시 copy from cell view 베리어블에서 copy from cell view에서 RF 프리퀀시와 RF 파워의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RF 프리퀀시는 900MHz, 우리의 그 동작 주파수였죠. 그 다음에 RF 파워는 마이너스 40dBm. 여기에는 단위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dBm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 여기에서는 헤르츠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메가까지만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종류를 PSS를 먼저 세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파워, 그 포트를 P 사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인 웨이브가 정해진 RF 파워에서 RF 파워의 크기를 가지고 RF 프리퀀시 주파수의 신호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펀더멘털 톤, 그러니까 사이누소이달 신호가 900MHz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PSS 어널리시스 툴이 이제 검지를 하고 이렇게 900MHz를 자동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럼 비트 프리퀀시는 900MHz이기 때문에 오토 카큘레이스 누르게 되면 900MHz가 자동으로 비트 프리퀀시로 입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모닉은 5개. 그 다음에 어크러시는 머더레이트로 하고, 그 다음에
save initial transient result는 no. 그다음에 수입은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죠. input 파워를 수입을 할 거기 때문에 rf 파워라는 텀을 select design variable에서 넣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마이너스 40 크기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스텝 사이즈는 리니어하게 3개. 그래서 맨 마지막에 enable까지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위부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위에 900MHz 신호를 사이누소이드를 넣기 때문에 오토 카큘레이트를 클릭을 하면 비트 프리퀀시가 900MHz로 뜨고 하모닉을 5개까지 볼 것이며 이게 정확도가 컨설버티브가 가장 정확한 것, 리버럴이 가장 정확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이 컨설버티브로 하게 되면 너무 시뮬레이션 속도가 느려지고 리버럴로 하게 되면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머더레이스로 설계를 다 하고 완전 최종으로 맵을 나가기 전에 컨설버티브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을 하나만 있죠. 베리어블 아웃풋 파워, 인풋 파워를 클릭을 해서 마이너스 40부터 10까지 3개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PAC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PAC 900MHz 디폴트에서 싱글 포인트로 지금 넣고 있는 이 주파수 905MHz는 지금 IIP3를 보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아까 PSS 같은 경우는 900MHz 싱글톤만 넣고 언제부터 게인이 컴프레션 되느냐를 보는 P1dB를 보는 거고 이 PAC 같은 경우에는 투톤을 넣습니다. 그래서 900MHz와 905MHz를 두 개를 동시에 넣어서 이게 인터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900MHz랑 905MHz가 곱해지고 그러니까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그 주파수 변동이 언제부터 나타나고 그 크기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를 보는 IIP3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905MHz를 넣고 사이드 밴드는 2개까지 그다음에 enable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SS는 개인 컴프레션 포인트 P1dB를 보는 거고요. 1dB 컴프레션 포인트를 보는 거고 거기서 이제 PAC에서 세팅을 함으로써 IIP3 그러니까 900MHz와 905MHz가 인밴드 내에 투톤으로 들어올 때 얘가 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듈레이션 돼서 나타나는 그 왜곡된 신호 성분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를 보는 IIP3를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리저트 다이렉트 플랫에서 리저트 다이렉트 플랫에서 메인 폼으로 들어가서 PSS, 그러니까 P1dB부터 확인을 하게 되면 컴프레션 포인트를 보는 거죠. 포트, 아웃풋 파워, 게인은 1dB 떨어지는 지점 P1dB를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펀더멘털 톤인 그 900MHz를 클릭한 상태로 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컨 하모닉이 1dB 컴프레션 되는 포인트, 뭐 떨드 하모닉이 1dB 컴프레션 되는 포인트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 1이라고 되어 있고 900MHz라고 되어 있는 펀더멘털 텀을 클릭한 상태에서 OK를 누르셔야 펀더멘털 텀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컴프레션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PSS에서 컴프레션 포인트 펀더멘털 턴 여기서 아웃풋을 출력할 때 출력 포트를 눌러야지 결과가 뜨게 됩니다.
리절트에서 다이렉트 플랫, PSS, 그다음에 컴프레션 포인트, 펀더멘털을 클릭한 상태에서 출력 포트를 클릭을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이 다이렉트 플랫 폼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 포트를 클릭을 해야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인풋 리펄드 1dB 컴프레션 포인트가 마이너스 27.1dB가 나오죠. P1dB가 IP1dB가 마이너스 27.1dB 정도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IIP3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IIP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팅을 PAC에서 IPN 커브에서 베리어블 수입 에서 인풋 리펄드의 마이너스 2와 0.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905에 투톤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가 이제 떨드 오더 텀이 펀더멘털하고 비슷한 텀이 되기 위해서 뭐 하나에 2배 되고 하나는 빼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 그대로고 2배가 빼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 펀더멘털하고 비슷한 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호 처리에서 아시죠? 그 떨드 오더 텀이 생기는 그 원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2와 0을 클릭을 하면, 여기도 제가 실수를 했는데, 메인 폼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출력 포트를 누르시면 인풋 리펄드 IIP3가 지금 마이너스 18.8634dB가 나온다는 것, dBm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최신 LNA 같은 경우에는 이 IIP3가 10 이상으로 대부분 논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15까지도 나오고 더 많이도 나오고 있는데, 보통 P1dB가 IIP3보다 10dB 정도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 P1dB는 한 0dB 이상, 그다음에 IIP3는 10dB 이상은 이제 최저 그렇게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설계 플로우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선형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기술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은 노이즈와 인풋 매칭, 그 다음에 아웃풋 매칭만 하기 위한 그런 디바이스들만 넣었기 때문에 리니어리티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데, 이제 리니어리티를 개선하기 위한 토폴로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10dB 이상 정도의 값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된 거를 보게 되면 게인은 19dB 이상이 나왔고, 노이즈 피겨는 0.1dB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인풋 매칭, 아웃풋 매칭 모두 10dB, 로스가 10dB 이하로 이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파워 디서페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 볼티지가 1V고 커런트가 1mA이기 때문에 이 볼티지 곱하기 커런트를 해서 1mW의 파워를 소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리티는 P1dB가 마이너스 27dB m, 그 다음에 IIP3가 마이너스 18.84dBm이 나온 그런 LNA를 설계를 해보았고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수입을 하면서 인풋 매칭과 아웃풋 매칭, 노이즈 매칭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이 있어야 이게 50옴 라인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걸 봤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썼어요. 여기에 L1이나 C1을 넣게 되면 변수를 수입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이걸 다 아이디어 소자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설계를 들어갈 때에는 액추얼한 소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브라우즈에서 TSMC 65나노에 보면 여기에 카테고리 안에 인덕터가 있고 커패시터가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있어요. 보통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그 RF 설계를 할 때에는 민캡을 씁니다. 민캡을 넣고 여기에 우리가 설계한 값이 뭐 C1이 아까 2피코페럿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2피코페럿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랭스와 위스를
조금 더 늘리고 뭐 그다음에 얘를 개수를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1.45죠 지금. 그러면 조금 더 늘리면 2피코페롯 정도 되고 12, 4. 뭐 이 정도로 2피코를 만족시키는 애를 만들었으면 이 C1 자리 대신에 이 민캐 맥추얼 소자를 넣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파이럴 스탠다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시메트릭 센터텍 같은 경우에는 인덕터의 가운데를 VDD로 연결을 할 수 있어서 양쪽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여기 아웃풋 V 아웃 P가 있고 V 아웃 N이 있을 때 여기를 VDD로 연결하고 각각 양쪽으로 동일한 양의 인덕터를 만들고 싶을 때 이 시메트릭한 센터탭 스파이럴 인덕터를 사용을 하면 되시고 그냥 이렇게 V 아웃이 있고 VDD랑 그라운드 그러니까 VDD랑 아웃풋 노드 사이에 어떤 센터탭도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스탠다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필요한 값이 지금 에런이 19.5나노기 때문에 여기에 보통 이 바디는 인덕터의 경우에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시고 얘 인덕터의 위스 그다음에 레디어스 그다음에 턴수를 조정을 해서 이 원하는 인덕터 값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2.34 나노 헨리 정도를 지금 갖고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턴수를 늘리고 위스를 레디어스를 최대로 늘리고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뭐 이거를 이제 맞춰가다 보면 19.5나노가 되는 그런 값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Q 값이 어떤 구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인덕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턴수가 많을수록 이너 레디어스가 클수록 그다음에 이 메탈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 메탈 면적이 클수록 Q 값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터 값을 맞추기 위한 이 액츄얼 값을 선택을 할 때 턴수를 최대한 크고 이너 레디어스를 최대한 크고 그다음에 여기 위스를 최대한 크게 하되 이거를 너무 크게 하면 면적이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턴수에 따라서 이 인덕터 값이 안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최적점으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선에서 적정하게 만족시켜서 이 파라미터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 저항 같은 경우에는 RF회로에서는 보통 RR폴리나 뭐 IP폴리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보통 IP폴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IP폴리 그냥이 있고 IP폴리 언더바 RF가 있는데 이거는 가드링이 쳐져 있느냐 그러니까 저항 가해로 그라운드랑 VDD 같은 이런 바디를 잘 잡아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저항 그대로 댕글링 되어 있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RF 회로에서는 보통 다 언더바 RF가 되어 있는 소자들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바디를 잡아주기 때문에 주변으로 새나가는 노이즈들이 이 잡혀있는 바디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돼서 노이즈에 대한 영향에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계된 이런 아이디어 소자들을 여기 스파이럴 스탠다드나 아니면 IPP 폴리나 그다음에
민캡을 사용하셔서 실제 값으로 바꾸게 되면 이 LNA의 특성이 약간 바뀌게 되는데, 그때 지금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그 플로우대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게 되면 이제 LNA를 완벽하게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다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린 이 프린트가 나중에 설계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우대로 한번 설계를 해보시고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토폴로지로도 한번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